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가 23일부터 시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완전 봉쇄 조치를 내려 호치민시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치민 삼성공장은 삼성전자의 TV와 스타키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해 동남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데, 특히 가전업계 최대 대목인 11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상황에서 호치민 공장 가동률은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피해 및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아프간 미국 대사관이 미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개별적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카불 공항으로의 이동과 공항 게이트를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자국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공지를 내놓은 것인데, 독일 또한 독일 국민들에게 같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아프간 내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대피하려는 사람들을 카불 공항으로 데려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처럼 충청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최종의사당 설치법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의 기류변화로 8월 국회 내 처리에 급물살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천안함 폭침 희생자 고 김태석 원사의 딸인 김혜나 씨가 해군 장교 모집에 최종 합격한 가운데 국립대전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혜나 씨는 이달 초 공군 예비장교 후보생과 해병대 군 장학생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김혜나 씨는 아버지가 복무했던 해군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사의 딸 셋 중 장녀인 혜나 씨는 천안함 폭침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김연아 씨는 하루아침에 부친을 잃은 후부터 군인의 꿈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국 시민들은 바다를 보면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굳건하게 아버지 뒤를 잇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며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김연아 장교를 지킬 것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고정 출연자인 기안84가 자신의 웹툰 복화광 완결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전현무 씨만 그나마 뒤늦게 참석했고 박나래 등 다른 출연자들이 모두 불참한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은 다른 출연자들이 기안84를 따돌리는 것 같다며 왕따 의혹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SNS를 통해 슬그머니 사과를 했고 시청자들은 이게 사과냐고 비난했습니다. 기안84는 자신의 작품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하는 형식으로 여러 차례 비판해 국민들의 찬사와 응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왕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나래는 전라도 출신으로 인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남성 인형의 팔을 다리 사이로 당기는 등 성희롱 장면을 묘사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에 박근혜 시절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현 정부의 집값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건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알 정도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셨던 2016년 MBC 한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내용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1,618만 원, 평균 전세가는 3억 6,42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근혜 시절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고 올린 게시자는 현재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집값을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박근혜 때 집값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미친 듯이 저렴했구나 라는 걸 표현한 것이죠. 네티즌들은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은 거의 3배다. 미친 집값.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 청약이 미달인 경우도 많았다라고 회상하며 공분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임차인 A씨는 폭등한 전셋값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4억 원 초반이었던 전셋값이 2년도 안 돼 2배인 8억 원으로 오르자 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은 실거주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임차인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인근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던 A씨는 결국 반전세 외에는 갈 곳이 없음을 확인했고 결혼 생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월세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율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건 당연한 순리겠죠.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확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는 최근 한 달 만에 9억 2,813만 원에서 11억 930만 원으로 19.5%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은 6월 4억 7,590만 원에서 지난달 5억 7,498만 원으로 20.8% 급등했습니다. 이게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 급등 원인으로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어 처먹지 않은 민주당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의석수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셋값을 급등시킬 거라는 거듭된 경고와 우려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마저 건너뛰며 임대차 3법을 강행했고 집값을 더욱 오르게 만들어 국민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대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뜻하는 GDP 순위 44위인 루마니아가 10위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모더나 백신을 공짜로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백신을 다 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백신을 처리할 국가로 우리나라가 당첨된 것이냐라는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백신 공여가 알려진 날 문재인은 또 자화자찬의 글을 올렸고 때문에 비난 수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지금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점을 분명히 알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 경제 순위가 무려 30위도 넘게 차이나는 두 나라인데 문재인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두 나라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어진 기분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을 향해 졸지에 백신 처리 국가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의 고통 초래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민들께 백신 확보를 자신하더니 이제와 다른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폐기 직전인 모더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는 굴욕은 대통령의 예상보다 어떤지 대답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기로 소문난 정부는 22일 루마니아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써야 하는 백신을 기부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루마니아와는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를 협력하는 목적에서 백신과 의료기기에 대한 상호 공여 등 백신 사업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양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양측 모두 백신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 가능성을 좀 발굴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니아하고는 상호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조금 관점들이 다릅니다. 저희는 백신을 좀 공급받는 게 좀 더 시급한 사안이고 루마니아 측에서는 방역 물품과 장비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국내적 수요를 맞추고 코로나19 대응을 함께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낸 게 된 것입니다. 중대본이 전날에 이어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양측이 백신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중에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게 됐다. 이 말인즉슨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서로 동시에 협력을 원했다는 뜻으로 풀이되죠. 하지만 중대본의 이러한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영통신 아제르 프레스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에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공여하기로 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나라로부터 조금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백신을 공여받는 것도 모자라 새빨간 거짓말까지. 이래서 이 정부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네 라는 소리를 듣는 거겠죠.
이에 대해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황당한 해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백신 확보를 자신하더니 이제와 다른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며 G7을 넘어섰다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무색하게 알바니아, 베트남, 튀니지와 함께 루마니아의 백신을 받는 동일선상에 놓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서자 예상보다 빠른 진도라며 자화자찬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화자찬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딱히 없어 보이는 문재인은 루마니아 백신 공여 사실이 알려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가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진도라고 자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1차 접종 완료는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으니 1차 접종 완료를 강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귓구멍이 꽉꽉 막힌 듯 또 1차 접종률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정숙이 남편 김밥 좀 시원하게 파주셔야겠는데요. 문제는 국민들께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그만큼 일상 회복의 시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지만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방역이라고 애꿎은 국민만 옥죄고 세계를 향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화자찬 떠들더니 백신 거지가 됐느냐면서 그렇게 동냥하듯이 백신을 구하지 말고 진작 좀 백신 선진국과 교섭해 구하지 그랬나 선진국으로 올라서고도 적골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나서 법안 철회를 촉구할 정도로 언론 자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고 급기야 어제는 세계 최대의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법안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외신기자클럽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제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광위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꼼수를 두면서까지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이 법이 생김으로써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유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이유로 국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 기사로 인한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얘기인지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일반 국민이 언론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더러 일반 국민이 언론 기사의 소재가 되더라도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는 흉악 범죄자를 빼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개정안에 따른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문재인과 정부 인사들입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도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임기를 마친 뒤 퇴임할 문재인도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이 되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 개정안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권력자들의 징벌적 손배 악용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각계 계층의 비판이 있고서야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 회의 때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정치, 행정, 경제 권력자는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국정원장 등 공직자 윤리법 해당자 및 그 후보자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배 대신 일반 손배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직 고위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은 징벌적 손배를 얼마든지 언론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왜 민주당이 기를 쓰고 이 법을 관철시키려 하는지 감이 좀 오실 텐데요. 현 집권 세력은 야당 시절 재미를 톡톡히 봤던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해놨고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사건 피의자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금지시켜놨습니다.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까지 만들어놨죠. 여기에 이번에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셈인데요. 이 같은 집권 여당의 무리수는 노무현과 그리고 보수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은 퇴임 뒤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노 전 대통령이 수모를 당했다고 현 집권 여당 세력들은 이렇게 여기고 있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악랄하고도 잔혹한 정치 보복을 자행했고 이는 곧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을 잔뜩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방어막을 2중 3중으로 친다고 한들 지은 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부풀어 오르게 되고 곧 그 풍선은 터지고 만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된다며 자중할 것을 요구해 그 발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홍 의원이 좌파 진영이 아닌 우파 성향 유튜버를 향해 날을 세운 건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또 왜곡된 식견과 자극적인 썸네일로 보수파 어른들을 거짓 선동하고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찬양하면서 무조건 압승한다고 희망 고문하는 바람에 총선 참패에 일조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이런 페이크 유튜브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선동당하는 사람이나 선동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식으로 살고 있어서 뭐라고 하기에 난감하지만 정권 교체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 자중하자면서 정권 교체는 지상 명령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각 후보 캠프마다 유튜브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아예 출마 선언 자체도 유튜브로 할 정도로 유튜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됐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좌파 성향의 유튜브가 아닌 우파 성향 유튜브를 공격하고 나선 이유가 뭘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우파 성향 유튜브 상당수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었죠. 일부 유튜버들은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면서까지 생중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친윤석열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홍준표 후보가 반감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선 분석의 연장선인데 일부 유튜버들이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김어준이랑
희낙낙하며 야권 후보들을 비판하고 있느냐,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 이준석 리스크가 내년 대선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홍준표 후보가 급격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나서는 데 따른 비판입니다. 이런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 또한 이 두 가지 사안, 즉 홍준표 후보가 김어준 방송의 출연 빈도수가 높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점을 방송에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걱정과 우려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첫째, 김어준 방송은 그 편향성으로 인해 이미 우파 성향 국민들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방송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다시 말해 확장성을 위해 그 방송에 출연한다고 한들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이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김어준이랑 희낙낙하며 야권 후보들을 비판하는 게 오히려 보수층들에겐 반감을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이준석 옹호론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홍준표 후보는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당의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경선을 앞두고 공정성이 심히 우려되는 행동을 남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기보다는 강력 비판하는 것이 맞는 처사겠죠. 더군다나 홍준표 의원은 현재 대선 후보입니다. 정치 지형상, 즉 이준석이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생각에서 저러는 거라면 그 타켓은 상황에 따라 윤석열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얼마든지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준석계와 유승민계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를 꾀하겠지만 이준석이 말대로 그거 곧 정리된다. 즉 윤석열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타켓은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 많은 우파 성향 유튜버들이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유튜버들을 보수 우파 어른들을 선동하는 매개체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말 속엔 보수 성향 어르신들을 폄훼하는 틀딱이라는 말이 녹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선동하는 사람이나 선동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식으로 살고 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에서 그가 가진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대한 우려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혹여나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수 분열의 빌미가 되진 않는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이미 정치와 유튜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이상 기존의 우파 정치권과 우파 성향 유튜브가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맞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만약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기성 언론들은 더 움츠려들 텐데요. MBC, KBS, YTN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정권 찬양 방송 일색에서 분명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지자들에게도 독려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앞다투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며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거부감이 가장 큰 추 전 장관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해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자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처럼 역선택 논란은 선거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상대 당에서 누가 나오면 우리 쪽에선 땡큐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도는 얘기였고, 최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졌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긴
이준석 당선을 두고도 역선택의 결과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집안 싸움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룰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할지를 놓고 후보자들 간 설전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보고해 최고위원회에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재형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홍준표 후보에 가로막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한 이의 제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홍준표 후보는 야권 내 지지율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대선 후보 중에는 4위권에 안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당초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그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야권 후보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에 이어 단숨에 2위를 선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빗나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후보 측에서 제기한 역선택 논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 홍준표 후보의 선전이 역선택에 의한 것일까요? 이게 궁금해지는데 실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줄곧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항목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4일 동안 진행된 SBS 조사에서는 25.1% 대 15.2%, 같은 기간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38.8% 대 20.4%, 10일부터 14일 동안 조사된 KBS 조사에서는 23.7% 대 14%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나 좌파 성향 이념층 지지율은 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8.1%, 16.9%, 6.4%에 그친 반면 홍 의원은 각각 17.1%, 36%, 18.6%로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좌파 성향 이념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9.2, 9.4%였지만 홍준표 후보는 17.7%와 16.6%로 윤 후보 지지율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좌파 진영의 역선택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었을 때 수월한 후보를 일부러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 한때 저를 보고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한 적이 참 많았다. 최근 다양하게 진보좌파 진영과 소통하고 국익 우선주의를 내걸고 활동하니 진보좌파 진영, 20대, 3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는 역선택이라고 비난한다.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입니까?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역선택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김어준 방송 등 좌파 진영과 접촉면을 넓히며 확장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가 않습니다. 진영과 진영이 세게 맞붙는 대선의 경우 과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민주당 지지층과 좌파 성향 국민층의 표심이 실제 표로 연결 지어질지에 대한 회의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야권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역선택 조항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인데 다만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라며 경선룰 재논의 필요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필요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인가 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출범하게 될 당 선관위가 뜨거운 감자인 역선택 방지 조항 3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따따부탁 코너를 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민영삼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가 윤석열 캠프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렸듯이 민영삼 전 특보는 국민통합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목포 출생인 민 전 특보는 1995년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 의원을 지냈고 이후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38대 전라남도 도지사에 출마했지만 이 역시 낙선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선 문재인 캠프서 국민통합위원회 전략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 3선인 이해운 전 의원과의 경쟁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영삼 전 특보의 좌우를 넘나드는 이러한 이력을 높이 평가해 윤석열 캠프는 민영삼 전 특보를 다른 호남 출신 인사들과 함께 영입하면서 중도와 탈진보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담당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위촉 나흘 만에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촉된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갈망하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민영삼 특보를 국민통합특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는데 대체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민영삼 전 특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민 전 특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교체 대업 완수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대표직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 글이 논란이 되자 민 전 특보는 이 글을 삭제하면서 오늘 오전 9시쯤 게시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글은 윤석열 후보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단상을 올린 것이다 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게시글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언론인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거듭 밝힌다라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민 전 특보는 다시 먼저 제 개인적 판단의 게시글이 윤석열 후보 캠프와 연결되어 해석되어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 소신껏 자유롭게 정치평론가 활동을 하기 위해 오늘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직을 사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잠시나마 제 개인적 판단의 글로 부담을 겪게 해드린 윤석열 후보 캠프의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한다며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제 개인적 판단의 게시글을 윤 캠프와 연결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도 민영삼 특보가 사의를 표명해왔다며 국민 캠프에선 이를 수용해 특보직에서 해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불거진 신지호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의 당대표 탄핵 발언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신지호 정무실장은 방송에서 사실상 이준석을 겨냥해 탄핵을 언급했고 윤석열 예비후보와 이준석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듯 했죠. 하지만 신지호 정무실장은 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윤 예비후보 또한 본인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한 이상 지켜보겠다라며 화합을 해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캠프 구성원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었죠. 이와는 반대로 민영삼 전 특보는 이준석을 비난하는 정치평론을 계속할 거고 참지 못하겠기에 자신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이가 이준석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지가 무슨 이준석 호위무사라도 되는 양 엄포를 놓는 꼴값을 떨었습니다. 유승민은 22일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대선은 보나마나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흔들기 그만하고 후보는 후보대로,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길 바라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라는 게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야당이 변화해가지고 대선에 제대로 준비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례로 간다?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출 유승민이 말 한 번 참 잘했습니다. 이준석이 국가의전 서열 8이라는 그 권위의식에 쩌들어서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갑질 아닌 갑질을 해대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변화해서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길 바라는 진짜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준석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유승민, 당신 입이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길 바랍니다.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대선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유승민 본인의 대선 후보자 선출이 물 건너갈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겠죠. 유승민, 당신과 이준석 같은 자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잡탕밥 수준으로 참 많이 변했는데, 여기서 네가 원하는 쪽으로 더 변하면 당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당이 됩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이 경준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서 위원장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힘이 8월 말 대선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내용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비 후보 토론회를 강행하려 하면서 후보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이른바 이준석 녹취록으로 논란이 증폭되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공멸을 가져온다는 우려 때문이었는지 토론회 대신 발표회를 하기로 했고 윤석열 캠프 또한 발표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와 녹취록에 이어질 또 다른 뇌관은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입니다. 당 내외적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런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은 선거관리위원장 인선입니다. 공정한 경선은 내년 대선 정권 교체의 필수 조건이죠. 당 대표의 시종을 받들지 않고 특정 후보에 편도들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선을 이끌어갈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돼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반대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잘못 뽑아서 경선 과정에 잡음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경선 후유증으로 경선 필패로 대선 필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관리위원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반면교사로 삼기 좋은 예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공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엔 사심이 들어간 공정하지 못한 공천, 또 돌려막기 공천이 패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옥새 파동 등 막장 공천으로 유리한 전국에서 패배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각각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좀 전에 21대 총선, 20대 총선의 실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전때인 19대 총선에서는 어땠을까요? 19대 총선 공천은 현 야당에서는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100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152석을 차지해 과반수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입니다. 정 전 총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전까지는 정치권과의 인연이 없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부탁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직을 맡았는데요.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눈부신 활약과 정무원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정한 공천이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 정 총리는 공천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내에 만연해 있던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공천 내부 갈등은 선거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18대 총선 친박 공천에 대한 보복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당 비대위와 정면 충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공천의 첫 번째 조건은 사심 배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50일도 안 돼 위기를 맞은 건 유승민 후보를 밀기 위해 윤석열을 배제시키려 했던 사심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심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그런 적임자라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23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26일에 출범하고 최고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늦어도 26일 전에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요. 현재 황우여 전 대표와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선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대선 이후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을 앉히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정홍원 전 총리 등판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모두 행운이 깃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